자, 안녕하십니까. 국수옥 돌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24회 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시험을 이제 다 보셨네요. 원래 좀 일찍 찍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의 어떤 반응은 뭐 항상 시험이 끝나면 그러는데요. 이게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평이하다는 분도 계시고 일단 쉬웠다는 말은 학개론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보다는 그렇죠, 학개론이 좀 더 까다로웠다. 그리고 그 생각도 동의를 하네요. 일단 한번 제가 좀 왜 까다로웠는지 보죠.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까다로웠다. 까다로웠다. 그렇죠. 자, 이제 일단 시험은 이미 끝났고 뭔가 좀 편안하게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4회고요. 그렇죠. 많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총 40문제 중에 일단 까다로운 이유가 일단 계산 문제가 보통 한 5개, 6개인데 7개, 한 문제 정도 더 나와버렸다 라고 지금 제가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죠. 계산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난이한 문제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걸려요. 수익환원법에 수익가치 구하는 문제도 나왔고 계산이고 그 다음에 환원이율도 계산하는 게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요건 좀 생각을 좀 요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특히 요 수익환원법은 제가 권하지 않는 계산 유형입니다. 이건 그래서 수익환원법을 뭔가 손을 대셨다 그러면 강의를 열심히 안 들으신 선생님일 수 있어요. 요건 제가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3번도 천인공노할 거죠. 순현재 가치 계산은 항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계수라고 하는 화폐의 시간 가치도 항상 나온다 그랬어요. 항상. 자, 그런데 순현가는 현재 가치를 묻는 거고 대부분 한 문제가 더 나오면 말 문제가 대부분 나오는데 이번에는 말 문제 대신에 미래 가치가 나와버렸다. 이런 말. 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런데 일단 여기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적지 않았지만 내부 수익률을 동시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손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23회 요 문제는 다행히 내부 수익률에 대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관법이라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유형이 아니라 그냥 내부 수익률의 이론을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의 이론만 좀 알고 있으면 여기는 해결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 23번 문제는 A형이에요. A형. 아이고 이거 알아요. 자, 이게 내부 수익률이 나오면 일단 내부 수익률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 23번의 이 계산 문제는 다행히 내부 수익률 계산 문제라고 하기는 한 문제였다. 이런 말. 그래서 결국 내부 수익률 계산 문제는 없다고 제가 이걸 빼버린 거죠.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봐볼게요. 우리가 한번. 자, 계산 문제 7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선생님들이 일단 나와서 이 계산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7번 앞에 보면 6번이 있는데 6번은 거미집 이론에 대한 거죠. 거미집 이론. 이거 신유형이에요. 신유형.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기존의 거미집 이론은 어떻게 나왔길래 이게 신유형입니까? 그럼 여기다 제가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몇 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험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죠. 과거에는 한 10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주제였는데 지금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제는 거의 매년 등장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미집 모형의 논점이 이런 게 있었죠. 수요의 탄력성을 주고 그렇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주고 여기 가격 탄력성이에요. 요거 탄력성을 주고 이게 수렴이냐 그렇죠. 발산이냐, 그렇죠. 순환형이냐, 이거 찾는 게 가장 요새 최근에 나오는 유형이었죠. 이것도 역시 6번에 맞아요. 그런데 탄력성을 직접 주지 않았다. 우리 기존의 문제는 공급의 탄력성이, 그렇죠. 수치가 2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비합리적입니다. 라는 걸 가정을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똑똑하면, 그렇죠? 소비자라도 똑똑하면, 그래서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 소비자라도 똑똑하면 수렴합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울기를 줬어요. 기울기를. 그래서 이 기울기와 탄력성을 어떻게 매치시킵니까? 그러면 아유 징글징글하게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완만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입니다. 완만할수록 탄력적입니다. 이건 수요든 공급이든 똑같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곱하기 10. 그렇죠. 곱하기 10.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10이 왔을 때 수요 곡선은 밑으로 마이너스 3 정도 와서 요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그렇죠. A 부동산이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우상향하니까 위로 7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요렇게. 그럼 결국 요 수치는 그렇죠.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요걸로 뭔가 풀어야죠. 요걸로. 그래서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수치가 더 작잖아요. 절대값을 씌우면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요가 더 탄력적인 거죠. A 부동산. 그렇죠. 마이너스 3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7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요 곡선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냥 수치 3만 봐야죠. 그래서 기울기가 적은 3이 보다 완만하고 보다 탄력적인 거니까 A 부동산은 수렴, B 동산은 0.5, 0.5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순환형 이렇게죠. 그래서 거미지 모령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렇죠. 수요 곡선의 또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의 관계를 여기다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좀 창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공부를 하신 분과 하시지 않은 분의 어떤 변별력을 충분히 그렇죠. 가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6번 같은 것도. 네, 그렇죠. 6번도 여기다 하나 이렇게 좀 여기다가 적어보죠. 6번도. 자, 그 다음에 7번의 탄력성. 자, 이번에 7번의 탄력성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우리가 계산기만 좀 자주 활용하셨으면.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그냥 쉽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9와 0.5예요. 그럼 항상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가격 탄력성이고. 네.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이 뭔가 원인인 거죠. 소득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이게 지금 0.9, 이게 0.5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준 거죠. 가격이 2% 상승했습니다. 이게 플러스 2%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은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적고 있지만 정확히는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거죠.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득은 4%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했어요. 근데 항상 소득 탄력성이 중요한 내용은 정상제는 따라서 변하는 거죠. 정상제는. 그렇죠. 근데 밑에 단서에 정상제라고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2%인가요? 이렇게 2%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결국 요거 두 개를 합쳐봤더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0.2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기 두들기 위한 공식이 요 정도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8번도 아예 봐요. 8번도 역시, 그렇죠. 8번도 역시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결국 탄력성 논점 6번, 7번, 그 다음에 8번까지. 아주 그냥 작심하고 내놨어요. 작심하고. 8번 봤더니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왔는데 이건 기출 유형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체제는 항상,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거죠. 요건 지금 6번은 지금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 7번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8번은 지금 대체제와 보완제니까 그렇죠. 이제 교차 탄력성을 내놨다 이런 말. 탄력성 아예 마음 먹고 다 내놨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 교차 탄력성에 또는 이 7번에서 나온 소득 탄력성에 지금까지 시험의 출제 논점은 말 문제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아니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그러니까 부호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 했죠. 부호만. 8번은 5% 가격이 상승한 거죠. B는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증가한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대체제. 그 다음에 C 부동산은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했지만 감소한 거니까 반대로 보완제. 그냥 이렇게 찾았어야죠. 정답 1번. 그래서 6, 7, 8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죠? 충분히 선생님들 푸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요 13번은 이제 우리가 상업입지에 관련된 거죠. 상업입지. 상업입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정형화 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기출문제 수도 없이 풀으면 항상 이런 거였죠. A라는 도시가 있고요. B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C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더니 여기가 5만이고 여기가 10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km고요. 10km입니다. 이때 C 도시의 인구가 3만 명일 때 그렇죠. 요리 갈까요? 요리 갈까요? 그렇죠.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유인력. 그래서 일단 A의 유인력을 구해보죠. 5만이니까 수치 5만에다가 중요한 건 5의 제곱이냐 5의 K승이냐 이것만 꼭 확인해야죠. 그런데 다행히 레일리, 허프가 아니라 레일리니까 제곱. 5의 제곱은 25. 그렇죠. 5, 25. 그 다음에 여기는 10만. 그리고 10의 제곱은 100. 그러니까 얘가 2000 정도 되고 여기가 얼마죠? 100 하면 1000. 1000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국 뭐예요? 딱 3만 명을 줬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유인력만 딱 유인력은 암산도 되잖아요. 계산 안 해도. 유인력만 딱 해놓고 봤더니 2000 대 1000이니까 2대 1이네요. 2대 1. 그렇죠. 요게 지금 한 4만이라든지 5만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계산기를 때려봐야 돼요. 3분의 2. 그렇죠. A로는 3분의 2가 가고 이렇게 B로는 3분의 1이 가는 건데 여기는 지금 쉽게 그렇죠. 이렇게 3만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만 대 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시험이 끝나고 보면 참 쉬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눈이 모의고사 볼 때 말했죠. 심장을 키워야 된다고. 심장, 간땡이를. 그렇죠. 항상 자신감 가지고, 그죠. 간땡이를 키워야 이런 것들이 눈에 슉슉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슉슉. 자, 그러면 결국 요 유인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렇죠. 제가 일단, 요것도 그렇게 4가지 다, 말 문제 2개, 계산 문제 이 2개까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대부분 보편적인 어떤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먼저 볼까요? 21번. 21번은 아우 정말 그렇죠. 간만에 정말 점수 하나 줬어요. 21번. 그렇죠. 21번. 우리가 가능 총소득,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자, 솔직히 말해서 21번 같은 것도 요령이 있으셨다 그러면 A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뭐 요령을 찾고 말고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냥 A, B, C니까 가능 총소득부터 차례대로 나와 있는 5번을 그냥 바로 탁 찍으셨어야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봐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상당히 그렇죠. 어려운 문제라 그랬죠. 22번 문제가.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하고 이제 뭐 회계적 이익률, 내부 수익률, 순현가, 이론적 순현가가 무엇이기 하며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건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건데 가장 전형화된 문제가 뭐였어요? 가장 전형화된 문제가. 그렇죠. 가장 전형화된 문제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냐 안 고려하냐. 그래서 1번부터 보자고요.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아, 모른다. 그럼 넘어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2번.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합니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공식 내부에서 찾는데. 아, 2번은 확실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 것이니까. 3번, 수년가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 고려하다. 너무나 많은 거고. 4번, 이론적으로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 아, 2번, 3번, 4번 아주 우리가 준비한 거야. 그래서 결국 5번이죠. 네,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그래서 22번도 그렇죠. 출제자가 계산 문제를 좀 주는 대신에 그냥 쉽게 줬다 이런 말. 자, 23번을 보자고. 23번. 일단 이 23번은 IRR이라는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맨 나중에 푸셨어야 돼요. 맨 나중에. 그리고 그 형태는 IRR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것 빼고는 전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년이고. 그래서 초기의 현금 지출이 그렇죠. 5천이니까 우리가 순현가는 수익의 현가. 자, 비용 현가. 요걸 뺀 게 순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순현가. 그런데 다행히 수익만 우리가 해줘야 되죠. 6천. 그리고 그렇죠. 내가 꼭 한 번은 나온다고 그랬죠. 1 플러스 R에 N. 그렇죠. 나누기, 이게 현가니까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그렇죠. 그런데 할인율이 20%였단 말이야. 20%. 왜 20% 줬을까요? 그래서 1 플러스 0.2의 1승. 이거잖아요. 1 플러스 R의 N. N이 1이니까. 그렇죠. 비용의 현가는 그냥 5천이고. 아, 그렇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2. 그렇죠. 5천이란 말이야. 5천. 그래서 얘가 빵 이렇게 된다. 빵. 그 다음에 강의를 조금만 제대로 좀 열심히 들으셨던 분은 원래 IRR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나와요. 우리 기본서에 있는 보관법. 이 보관법은 1분 30초를 넘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봤더니 뭐 보관법이라고 할 게 없이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하 결국 여기는 뭐야? 요게 지금 순현가를 구할 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요구 수익률로 우리가 순현가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부 수익률 공식은 이런 거죠. 수익의 현가, 그러니까 순현가가 0입니다. 이런 거죠. 순현가가 0입니다. 라는 요 공식의 내부에서 찾는 거니까 수익의 현가인 6천 1 플러스 R이라고 나와야죠. 여기는. 그렇죠. 1승. 이게 수익의 현가고 비용 현가는 5천. 이게 순현가잖아요. 요게 0입니다. 라고 놓고 공식하는 거죠. 그런데 출제자가 그렇죠. 순현가를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주 쉬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순현가가 0이 아니라 100, 200, 300 한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얘는 손대면 무조건 시간 오버의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준비했던 건 요거뿐이었잖아요. 요거. 순현가만 내가 계산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순현가만.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공식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나오는 순간 이 요구 수익률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 돼버립니다. 라는 게 이것도 참 참신한 문제예요. 제가 말했죠. 그래서 올해 출제한 교수님이 그렇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요. 우리가 보통 한 80가지 정도 우리가 그 기출문제 재구성 또는 우리가 우리 마지막에 핸드북. 제가 핸드북 강의 정말 강조했잖아요.
핸드북 강의 한 80 몇 가지 정도 논점이 있는데 그 중에 40개를 다 담아놨어요. 대부분 핸드북 강의 80개입니다. 그러면 논점이 40개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보통 한 20 몇 개에서 30개 거기에다가 새로운 유형을 넣거든요. 새로운 유형. 그런데 저희가 항상 강조한 게 이 80 몇 개만 정확히 보면 그렇죠. 보통 한 25개 정도는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뭐만 25개면 60점을 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교수가 그죠. 80 몇 개의 논점에서 아예 40 몇 개를 그냥 떠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정말 아주 빡빡하게. 그러면서 좀 문제가 좀 쉽지 않나, 또 평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산 문제를 좀 또 창의롭게 좀 내놨어요. 일단 계산 문제, 우리가 저기 거미지 모형 제가 좀 새로운 유형이고 성이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자, 기존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뭐만 하나 더 들어왔어요. 내부 수익률까지 추가로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순영가가 0이 딱 나오는 순간 내부 수익률이 바로 요 놈이 내부 수익률이야. 이건 이론까지 같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번 보고 이번에 좀 신경 좀 썼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또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4번도 한번 봐죠. 24. 승수법과 수익률법. 이것도 좀 특징이에요. 제가 말했죠. 자, 아주 다양한,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론점, 다양한 기출론점을 정말 24의 문제에다 다 집어넣고 싶었나 봐요. 이 교수는. 그래서 22번에, 그렇죠. 부동산 타당성의 부동산 투자 기법을 냈고, 24번에 이제 그 중에 대부분에는 뭘 냅니까? 그러면 할인법을 독립적으로 내잖아요. 할인법을. 순영가나 내부 수익률법이라. 그런데 할인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그렇죠. 내부 수익률의 의미가 뭐야를 23번의 공식에다가 물어봐 버렸잖아요. 이게. 여기에 순영가는 계산 문제가 맞고 내부 수익률은 이론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24번은 그렇죠. 비할인법의 요약을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죠. 한번 1번.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뭐뭇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단 얘는 세우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죠. 그렇죠. 뭐가 포인트니까. 총소득 승수니까 총소득이란 말이에요. 총소득. 뭐 나누느냐 승수냐 할인율이냐 총소득률이냐 구분할 필요도 없고 세후 현금수 흐름 X. 이건 우리가 자주 했던 거고. 그 다음 2번.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25번도, 신유형이었다. 25번도. 자, 25, 여기다만 했나? 적으니까. 25번도 여기다가, 자, 25번도 지금까지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약간은 표를 좀 살짝 바꿨어요. 이 표는 출제자가 조금씩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3번이나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죠. A 부동산의 해석을 일단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표를 해석할 수 있으면 풀고 해석할 수 없으면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단 봤더니 A 부동산을 봤더니 불황일 때 20, 호황일 때 70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불황일 때 40%, 호황일 때 60. B 부동산도 그렇죠. 10%, 30%의 의미가. 그럼 일단 뭐부터 찾는 거예요?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이렇게 찾아야죠. 자, 0.4는 호황일 때고 호황일 때 얼마? 20%의 수익을 누렸고 그 다음 나머지 0.6일 때 70%의 수익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쉽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4, 2, 8, 6, 7에 42, 이가 50%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B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계산 문제를 푸신 선생님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봤더니, 해석도 되고, 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일단 A의 기대 수익률, B의 기대 수익률 구한 다음에, 이 수익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 뭘 구해야 돼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A 부동산 반, B 부동산 반. 그러니까 계산기 때릴 필요 없이 그냥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풀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풀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답이 안 나옵니까? 봤더니, 이걸 틀리셨더라, 이거. 이게 지금 B 부동산이니까, 불황의 10, 그렇죠. 호황의 30인데 그 선생님이 지금 A 부동산과 B 부동산 이게 마음이 떨려서 여기다 20. 그러니까 불황일 때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10.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맞춘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얘가 22%가 이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0.5, 0.5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합치면 72입니까? 나누기 2하면 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25번도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유형입니다. 기존의 유형. 그 다음에 27번을 한번 보죠. 27번. 미래가치인데 대부분 1년 후에 미래가치를 물어보는데 1년 후에 미래가치를 내기는 그렇죠. 너무 쉽게 보였나 봐요. 출제자가. 그래서 그냥 자,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을 가입하였다. 중요한 건 연금이겠네요. 연금. 그래서 이것도 흐름으로 보면 이게 3년이고 매년 말에 3천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치니까 이 3년 후에 요거의 미래가치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데 제가 연금의 미래가치 공식은 암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어떻게 얘는 미래가치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미래니까. 그렇죠? 이자를 더할 필요 없죠. 그냥 3천. 얘는 지금 1년치 이자를 더해야 1이 오는 거죠. 1년치 이자를. 1년치 이자. 그럼 뭐 해줘야 돼요? 3천에다가 1년치 이자 얼마? 10%니까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3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년치 이자를 2번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3천에다가 이자가 원래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 해는 그렇죠. 첫 번째 해는 이게 300이고 두 번째 해는 3천에 300이라는 이자도 있지만 300에 30이라는 이자. 이게 복리 계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30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것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천짜리는 계속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가는 거죠. 300. 근데 이 300에 대한 이자가 또 있으니까 30. 그래서 뭔가 이걸 우리가 흔히 뭐랄까요? 뭐 지금 이제 와서 실제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뭐하냐, 뭐겠냐 이 말을 하려다가 불가능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와중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얘는 이자가 일단 원금을 합치면 9천이잖아요. 9천. 그런데 지금 1, 2, 3, 4, 5번이 다 9천으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일단 다 정답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단 이자를 여기다 계산하는데 얘는 이자가 없고 이자만 보면 얘는 이자가 300이 맞고 그렇죠. 얘는 최소한 복리가 아니라 달리라도 300이니까 900 이상은 돼야 돼요. 900.
그래서 1번 X, 2번 X, 3번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인데, 그렇죠. 계산 안 해도, 300에 10%니까 30. 그러니까 끝자리가 30으로 끝나는, 야, 4번 네가 정답 같다 하고 찍을 수 있으면, 이게 정말, 그렇죠. 학개론을 통달하신 분이죠. 통달. 이렇게 보니까 더 그러죠. 일단 최소한, 원금은 일단 9천이단 말이에요. 9천. 이게, 그냥 9로는 시작해야 되는데, 다 9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자를 계산하면 이게 3개니까 최소한 달리로 계산하더라도 900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시험장에서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냐. 한 2문제는 제가 풀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생각하실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강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또 미스터 국이 푸는 거 보니까 또 또 시간이 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 28번 보죠. 28번. 28번. 이거 그냥 틀려도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인 매자닌 금융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자닌이란 게 뭐냐? 이게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주 쓰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일단 한번 볼게요. 2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렇죠, 하나의 금융 유형이 지분과 부채로만 나눠보면 2번에 자산 유동화 증권, 여기 지분. 3번에 신디케이트, 4번에 조인트 벤처. 2번, 3번, 4번은, 그렇죠. 2번, 3번, 4번은, 그렇죠.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지분금융. 그렇죠. 지분금융. 근데 이제 1번.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우리 회계에서도 잘 안 다뤄요. 그렇죠. 얘는 주식, 사채라기보다는 신주인수권, 이게 주식을, 그렇죠, 받는 걸 일정 기간이 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상환 사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주택상환 사채는. 그죠. 주택상환 사채는 정말 순수하게 사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채권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자닌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과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성과를.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돈을 빌리면서 너에게, 그렇죠, 옵션을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그렇죠, 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새로운, 자, 이런 거죠. 회사가 일단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려요. 돈을. 그럼 우리가 이제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에다가, 그렇죠, 뭘 옵션으로 다냐 그러면, 야, 우리 회사가 상장하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너희들이 일정 기간 원하면 돈 대신에 신주를 내가 발행해서 너희들한테 이걸 갚을게, 이런 거야. 그래서 돈을 갚는 거 대신에 신주.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돈 주고 네가 우리 회사에 주식으로 달라 그러면 주식을 줄게.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죠, 대부분의 이 채권자가 뭘 달라고 하겠어요? 주식을 달라고 하겠죠. 이게 돈으로 받는 것보다 이득이니까. 이게 그런 옵션이 붙어 있는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회계를 배우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2, 3, 4는 부채고 지분금융이니까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 그냥 찍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그렇죠, 29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29번. 아주 많이 냈단 말이에요. 재무비율 분석법. 이것도 역시 투자 분석 기법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정답은 쉬워요.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X, 이런 거죠. 30번도 보세요. 30번도.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체증식이네요. 체증. 그 다음에 B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다. 원리금 균등이고. 그렇죠? 쉽게 줬단 말이에요. 29, 30. 아주 쉽게 줬다. 자, 그 다음에,
자, 31번. 31번도 봐요. 31번. 31번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관리의 유형. 그런데 관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탁, 자가, 혼합.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법률적인 관리, 기술적인 관리, 경제적 관리. 근데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설비 관리 또는 기술적 측면 설비 관리. 그 다음에 뭐예요? 임대차 관리 또는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 있잖아요. 설비, 부동산, 즉 임대차 관리, 그 다음에 자산 관리. 근데 포트폴리오 보는 순간 자산 관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쉬웠다. 32번에 마케팅 전략도 4번에 그렇죠. 앞에 보면 1번도 아주 정형화된 문제고 2번도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제품 전략이고 3번에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자기가 목표로 하는 표적을 잡는 거죠. 타켓. 그래서 결국 4번의 유통 경로는 뭡니까? 그렇죠.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죠. 직접 분양할 것이냐, 중개사 사장님들을 활용할 것이냐, 분양 대행사를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34번은 그렇죠. 일단 뭐가 좀 걸렸냐 그러면 우리가 2번에 BTL, 3번에 BTO, 그 다음에 4번에 BOT.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의 유형 중 우리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제3섹터죠.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잖아요. 제2섹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3의 형태의 개발인데 지금까지 요것과 관련한 시험의 유형이 원래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뭐 BOT, BTT 뭐 이렇게. 근데 딱 시험에 나온 거 BTL, BTO, BOT.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4, 5번 BOO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꼼꼼히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꼼꼼히 읽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에 BOO가 그대로 준공, 빌드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5번의 가치 발생 요인은 자, 가치 발생 요인은 2번이죠, 2번. 이건 뭐 2번 지문이 한 5번 정도의 지문 나왔으면 많이 읽어봐야겠지만 이 2번이 너무나 정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다는 전제니까. 그 다음에 36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반드시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예 그렇죠. 기본서 뒤에 거 뜯어다가 그렇죠. 우리가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1번을 질문 주더라고.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고 그 기준이 되는 날은 가격조사 완료 또는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제목이 문제가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의 정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규칙의 용어의 정리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입니다. 날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고요. 37번도 이거 보고 제가 그렇죠. 이게 어렵게 나오면 정말 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자님 같이. 그런데 다행히 쉽게 나왔어요. 쉽게. 왜 그러냐 그러면 4번에 그렇죠. 이유신청은 다 30일이었잖아요. 이유신청은 30일. 그렇죠. 그래서 눈에 그냥 쏙 띄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수익환원법. 수익환원을 통한 수익가치 문제인데 요건 제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돼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이 3억이 되는 거죠. 3천인가요? 3억이죠? 아니네. 3천이네요. 순영업소득은 구했는데 밑에 뭘 구해야 돼요? 이제 환원이율을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데 환원이율을 딱 봤더니 뭐예요? 4대 6, 5대 10 물리적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래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건 그렇죠. 이 토지가액이 0.4 곱하기 토지 환원이율이 5%. 그 다음에 0.6 곱하기 10%. 그래서 뭐 5, 4, 2, 그렇죠. 뭐 6, 6,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환원이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얼마나 푸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기대 수익률 문제도 그랬고요. 포트폴리오 구하는 것도 그랬고.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꼭 나온다는 거. 그렇죠. 한 번은. 그렇죠? 우리가 금융적인 측면이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고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이고. 그리고 40번은 풀어줬어야 돼요. 이게 39번은 오히려 그렇죠. 수익 가치는 제가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웬만하면 풀지 마시라고. 그렇죠. 많이 시간이 되면 맨 나중에 푸는 거고. 근데 계산 문제가 많아서 요 탄력성, 유인력, 수년가, 미래가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푸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요걸 풀까요? 요걸 풀까요? 그러면 요걸 풀었어야 되는 게 제 강사 입장에서 맞는데 그렇죠. 아이고 이놈의 환원이율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환원이율에 우리가 말 문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C, 요, 투, L, 부 그리고 요 부채 감당률의 공식은 부채 감당률에다가 그렇죠. 대부 비율에 저당 상수 이렇게 곱하는 공식은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렵나 하고 봤더니 환원이율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왜 적겠어요? 그렇죠. 부채 감당률 고르라는 거죠.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이 그죠. 부채를 감당. 부채 감당률이 얼마입니까? 2 그냥 바로 나와버린다면 2. 그다음에 대부 비율이 얼마예요? 0.4. 그 다음에 저당 상수 0.177. 요것만 곱해주면 됐단 말이에요. 계산기만 들고 가셨으면 그래서 의외로 환원이율이 쉬웠고 우리가 아는 내용 안에 나왔다. 그래서 결국 쭉 일단 한번 쭉 훑어봤어요. 계산 문제와 위아래 연관성. 이게 올해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교수가 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죠. 계산 문제에 딱 정점을 가지고 앞과 뒤에 이론 문제를 물어보고 또 계산 문제의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내놓고 단 너무 쉬워 보이니까 또는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이 계산 문제의 이론을 하나 살짝 집어넣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풀다 보니까 40분까지 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 계산 문제를 딱 축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좀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좀 꼼꼼하신 선생님들이 그렇죠. 효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대충 봤더니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합격을 하신 선생님들이 연락을 주시겠죠. 제가 다음 주에는 몇 분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 있죠. 그런데 우리 저기 박무가 홈페이지에 제가 어저께 봤더니 한 분이 85점 맞았다고 그렇죠. 뭔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어요. 언제 한번 따로 만나서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려야겠어요. 항상 수험생이 힘든 거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여기 봐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서 웬만하면 이번에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했는데 참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그렇죠. 이 출제 교수를 제가 인정을 약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게 이제 개수를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개수. 그런데 이 개수 문제는 금지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 같은 데서도 이제 개수 문제 내면 개수 문제는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2번은 정답이 3개잖아요. 맹지, 후보지, 법지. 그런데 어떤 분이 공지, 맹지, 획지 이 세 가지가 맞다고 생각해도 정답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퇴출된 문제들인데 이번에 그렇죠. 출제 교수가 다시 이걸 들고 왔어요. 근데 다시 들고 왔는데 그것도 몇 개? 무려 3개나 들고 왔다. 이런 말 3개. 자, 그리고 4번도 보세요. 다음 중 저량의 경제 변수. 얘는 뭐 쉬웠죠. 2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다행히 이제 쉽게 구성을 해서 너무 쉬웠던지 이제 개수 문제를 끌고 온 거죠. 뭐 재고, 그다음에 자산, 그다음에 도시 인구, 규모, 현재 규모겠죠.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인가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가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 중 직접 개입 수단. 직접 개입 수단은 다양하고 간접 개입 수단이 우리가 쉽게 파악하는 거죠. 세금 제도. 그렇죠. 이게 취득세 X, 종합부동산세 X, 세금이라 부담금이라. 그렇죠. 그래서 부담금 X, 그 다음에 대부 비율 규제는 간접이니까 4개. 다행히,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리고 이게 10번과 38번 문제 이런 것들이 정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 문제가 이제 퇴출이 되면서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인데 출제자가 원하는 3개가 아닌 다른 거 3개를 옳은 것으로 했더라도 3개라고 하면 정답이 맞아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게 10번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이유를 주고 맞는 것을 골라라. 이게 명시적으로. 그렇죠. 이걸 숫자로 내면 1번은 2개, 3, 4번은 3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중심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그렇죠. 우리가 그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했지 않습니까? 자, 피자집이었죠. 이 피자집이 계속해서 뭔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자집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뭐가 있어요? 최소 요구치가 있다 그랬죠. 최소 요구치. 그리고 피자집이 더 일을 번영하기 위해서는 사라지지 않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이상을 배달해야 됩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배달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도달이죠. 고객이 여기서 이렇게 도달해야 되니까. 여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최소 요구치 이상 재화가 도달돼야 된다. 재화가 배달돼야 된다. 이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최소 요구치와 최소 요구 범위라는 요 2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 리얼 최소 요구 범위.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최소 요구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디귿의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맞았네요. 근데 리얼의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이걸 지금 범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 범위. 최소 요구치는 인구의 어떤 수를 말하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그걸 이렇게 거리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일단 니은이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죠. 배달되는 지역이죠. 10번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14번 한번 봐요. 14번. 자, 14번의 베버의 어떤 공업입지론인데 우리가 저기 모의고사에서 그저 많이 강조를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5에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15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송비 입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건비, 노동비, 우리 시험에 출제된 대로 인건비, 수송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등 비용 곡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눈여겨보신 분은 이 등 비용선이 5번에 등 비용선이라는 개념을 나왔죠. 그런데 14번은 일단 한번 보자고요. 생산자는 합리적 경쟁이라고 가져간다. 모든 경제학은 다 기본 요 과정이에요. 모른다 해도 통과해보죠. 2번. 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 입지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 비용 이론이고. 3번의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 인건, 집적 이익은 시험에 2번 나온 거고. 중요한 건 4번이에요. 4번. 이 4번 지문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게 4번 아니면 5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5번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니까 4번을 통해서 4번이 틀렸다 그러면 4번이 맞았다 그러면 5번이 틀린 거고 4번이 틀렸다 그러면 5번은 맞은 거고 4번이 맞았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4번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요 문제의 관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5의 문제를 풀었던 분이 일단 수송비의 입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인건비의 입지를 찾고 그 다음에 최저, 그러니까 집적이익이죠. 집적이익. 집적이익에 해당하는 입지를 찾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최소가 되는 지점을 각각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수송비를 기준으로 1순위. 일단 위치를 찾은 다음에 자, 여기가 인건비를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가는 비용과 일이 가는 어떤 효용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일이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의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일이 이동하는 어떤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비록 인건비가 최소 지점이더라도 그렇죠. 뭔가 효용이 없다고 일이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고려한 전체가 최소가 되는 지점. 이렇게 이해하면 됐는데 뭐가 자꾸 눈에 보이셨냐 그러면 순으로. 이렇게 가는 게 순서야. 이것만 출제 논점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맞죠. 항상 배부가 그랬죠. 수송비 찾고 인건비 찾고 직접이 이 순서대로 찾은 거죠. 자, 마지막에 38번 요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번은요. 이거 푸셨다 그러면 실물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실물을. 네, 그렇죠. 38번은 38번 제가 맞추지 않으셔도 딱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자, 기억번에 자연 녹지 내에서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급권에서 표준지를 선정했다 했잖아요. 동일 수급권에서 선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선정할 때 어떤 거? 똑같은 용도하고 이용사항을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C리에 자연녹지고 공업용이니까 D리도 자연녹지고 공업용. 여긴 그냥 그럴듯하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런데 니은이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감정평가 규칙 보면 규칙에 거래사례 비교법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그럼 디귿에 C리에 소재하는 유사한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사정 보정할 수 없다? 그러면 비교 사례로 선정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제 해설은 여기까지. 자,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항상 우리 기출 문제 해설은 그렇죠. 이미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보다 그렇죠. 앞으로 문제를 한 번 더 푸실 선생님 또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공부를 더 하실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죠. 올해 시험에 뭔가 기간이 좀 짧아서 공부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약간 점수가 부족하거나 고배를 맞으셨더라도 이런 거 한번 쭉 보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런 출제 의도가 있었구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 아무튼 어떤 선생님들이건 그렇죠. 수고하셨다는 거 미리 꼭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자.